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나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텔레비전 예능 이면에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서 다룬 아주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바로 MBN의 새로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무명전설 2회 방송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자료인데요. 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어떤 참가자가 노래를 잘 불렀네, 못 불렀네 이런 걸 리뷰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인 리뷰가 아니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그 텔레비전 화면 속 화려한 무대와 눈물, 그 이면에 숨겨진 방송국 간의 아주 치열한 파벌 싸움, 그리고 자본의 논리, 시청률 시스템의 작동 원리까지 완벽하게 요약해 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무명전설은 방송 전부터 제2의 이명웅을 찾겠다. 이런 엄청 도발적인 타이틀을 내걸었잖아요. 그 타이틀 자체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언입니다. 방송계에서 제2의 임영웅이라는 수식어는 일종의 절대적인 성배 같은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프로그램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형태로 탄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방송국 내외부의 아주 복잡하고 치열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요. 역학관계라면 혹시 그 기존 제작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시청자 여러분이 MBN의 트로트 오디션 하면 딱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현역가왕을 대성공으로 이끌었던 서혜진 PD죠. 아, 네. 오디션 흥행의 보증수표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분석 영상을 보면 가장 먼저 짚어주는 핵심이 이번 무명전설은 철저하게 그 서혜진 PD의 그늘에서 벗어난 완전한 독자 노선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공을 같이 일궈낸 파트너랑 결별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특정 인물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출처 영상이 제기하는 산업적 관점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는 점, 여러분께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네, 철저히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지금 서혜진 PD 제작진이 꽤 무거운 논란들에 휩싸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언더 15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린아이들의 동남아 활동을 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아이들 문제라 좀 민감하겠네요. 네, 그리고 기존 협력업체와 수십억 원 단위의 콘서트 판권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통위의 제재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MBN이라는 그 거대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아무리 시청률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런저런 리스크들을 다 끌고 가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생존 논리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방송국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리스크 관리니까요. 게다가 여기엔 더 결정적인 경제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 동기요? 돈 문제인가요? 네, MBN이 지난 3년 동안 서혜진 PD 측과 협업을 해왔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획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흥행시키는지 핵심 노하우를 이미 다 흡수한 겁니다. 이제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와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또 막대한 수익을 나눠 가지면서까지 현역가왕 시즌4 남자편을 외주로 맡길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진짜 냉정하네요. 이번 무명전설을 자체적으로 대박 내므로써 MBN만의 완전하고 독자적인 IP, 즉 지식재산권을 구축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겁니다. IP 구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게 MBN이 여기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 그 우승 혜택을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혜택 규모가 정말 역대급이죠? 여러분 진짜 이 리스트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 우승 상금이 1억 원이고요. 영화 제작 지원을 해준답니다. 게다가 우승자 본인 이름을 떡하니 건 단독 프로그램 제작에 제주도 세컨하우스, 전국 투어 콘서트, 크루즈 팬미팅, 음원 발매까지 모조리 다 해준대요. 그 목록을 들으면 숨이 찰 정도네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방송국이 자신들이 가진 인프라의 영혼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퍼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냥 우승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중심으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세울게 약간 이런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걸어다니는 1인 기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강력한 계약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우승자가 전국 투어를 하고 크루즈 팬미팅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결국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독자 IP를 가진 MBN으로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타 방송사로 시청자나 화제성이 빠져나가는 걸 완벽하게 틀어막고 트로트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방어전이자 공격전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자본 그리고 방송국의 사활이 걸린 무대 위에 오르는 99명의 참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프로그램 제목부터가 무명전설이니까요. 기획 의도 자체는 절박한 무명 가수들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자 이거였죠.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무명이라는 단어의 기준이나 오디션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아주 다양한 시선들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분석 영상에서도 그 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참가자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요새 트로트 오디션 보면 아이들 나오는 건 거의 뭐 필수 공식이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장르적 특성으로 굳어졌다고 봐야죠. 이번 1회 방송에서도 박차오름 군이나 홍승현 군 같이 아주 어린 친구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노래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찌르는 아주 뼈있는 심사평이 하나 나옵니다. 홍승현 군이 무대를 정말 잘 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 군단 전원에게 만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분위기 살짝 싸해졌잖아요. 네, 그 이유를 두고 한 마스터가 이렇게 말하죠. 이 자리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무명들을 위한 자리다. 아이들은 당연히 그 나이에 비해 노래를 잘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만 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라고요. 와, 저는 그 심사평 듣고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어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엄청 분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죠. 무명들의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아직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르는 아이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거죠. 결국 시청자들이 트로트라는 장르 그리고 이 오디션에서 기대하는 본질이 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고음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가 묻어나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인지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진짜 삶의 무게를 무겁게 짊어진 진짜 무명들의 무대가 유독 빛이 났습니다. 그 지점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적 동요가 폭발했죠. 대중은 원래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나 좌절을 대변해주는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이입하거든요. 맞아요. 그 분석 영상에서 조명한 한가락 씨 무대가 딱 그랬잖아요. 네, 이분은 아내 몰래 무대에 올라서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음악만 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을게 한 번만 허락해줘. 진짜 그 대사에서 짠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노래 기술을 떠나서 꿈이랑 현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했던 수많은 가장들의 애환을 그냥 정통으로 타격한 거죠. 가슴 한편에 사직서나 꿈 하나쯤 품고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또 다른 참가자인 그 한 씨라는 분도 기억에 엄청 남아요. 이분은 트로트 시작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대요. 6개월이면 정말 초보죠. 근데 다니던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이 무대에 올인하고 나와서 진정인가요? 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뭐 기교가 엄청 화려하진 않았는데 진정성 하나만큼은 화면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주현미 마스터도 그 6개월 차의 가능성과 간절함을 알아보고 만점을 줬죠. 하지만 1회 방송을 통틀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가장 크게 터진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지영일 씨 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단연 지영일 씨의 무대였습니다. 이분의 서사를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진짜 기구하시더라고요. 아이돌 그룹 데뷔 실패 2번, 트로트 아이돌로서 또 실패 1번. 총 3번의 뼈아픈 실패를 겪고 주변에서는 너는 이제 나이도 찼고 안 될 거다. 이런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4번째 도전에 나선 분이죠. 그 무대 끝나고 저도 모르게 진짜 울컥했잖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수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는데 실패만 거듭하다가 마침내 수많은 카메라랑 전설적인 선배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실력으로 만점을 딱 받았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영일 씨가 만점 딱 확인하자마자 무대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서 오열하면서 큰 절을 올리는데 와, 그건 절대 연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조항조 마스터가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무대에 담겼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함, 이게 시청자들이 오디션을 보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맞아요. 오디션의 가장 순수한 매력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방금 저희가 말한 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오디션이 순수한 감동만으로 굴러가는 자선 행사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아, 대형 기획사 출신 참가자들이죠? 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트로트 연습생 출신인 최종원 씨 무대였습니다. 솔직히 여기로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최종원 씨 본인은 타고난 소리가 아주 좋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결국 만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분석 영상의 크리에이터는 이걸 두고 마스터 군단이 나름대로 영리하게 공정성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더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대형 기획사에서 전문가들한테 체계적으로 보컬 트레이닝 다 받고 스타일링까지 받는 연습생이 진짜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무명들이랑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게 진짜 공정한 거냐, 이런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방송국은 높은 퀄리티의 무대를 만들려면 이미 다듬어진 실력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방송 퀄리티도 무시 못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 밑바닥부터 올라온 무명의 서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가 만나는 용광로가 바로 오디션 무대인 거죠. 그 외에도 흥미로운 참가자들이 참 많았어요. 24살 어린 나이인데 정통 트로트 임진강을 완벽하게 불러서 강문경 마스터 극찬을 받은 이희도 씨. 반면에 엘리트 성악 코스를 밟았지만 발음과 톤이 트로트와 융합되지 못해서 결국 선택받지 못한 마르코 씨 사례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룬혜 씨 사연도 있었죠.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불렀는데 남진 마스터가 무대에 너무 푹 빠져서 감상하다가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해버려서 억울하게 만점을 놓친 사연이요. 남진 마스터가 나중에 막 쩔쩔매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본인만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요. 이런 다양한 참가자들 군상을 쭉 보고 있으면 참 씁쓸하면서도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씁쓸함을 느끼셨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가진 그 슬픈 사연과 눈물, 이게 시청자들 시선을 붙잡고 시청률을 확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1회 방송에서도 어김없이 스튜디오를 완전 눈물바다로 만든 무대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용 글이 식당 운영하며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막 절절하게 노래를 불렀고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이랑 김광규 마스터까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이의 순수함과 팍팍한 삶의 고단함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훌륭한 무대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의 영역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소름이 확 돋는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9살 김한율 군의 무대에서 등장하죠. 이 지점은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연 우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무방비 상태로 흘리는 그 눈물이 온전히 우리 스스로 느낀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좀 무서워지는데요. 아니면 방송국의 고도로 치밀한 편집 기술과 데이터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유도된 반응일까요? 영상의 분석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9살 한율 군이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진짜 슬픈 곡을 선곡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고편과 본방송의 편집 흐름을 유심히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한율 군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채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미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장민호 마스터를 비롯해서 여러 마스터들이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채로 오열하는 모습이 막 교차 편집돼서 나옵니다. 맞아요. 심지어 화면 아래쪽 자막에는 엄청 크게 한율이만 몰랐구나 이렇게 깔리고요. 사람들은 막 슬픔을 주체 못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고. 출처 영상의 크리에이터가 이 맥락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죠. 이건 정황상 투병 중이시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작 노래를 부르러 나온 어린 한율 군만 아직 그 안타까운 사실을 모른 채 어머니를 위해 해맑게 무더에 선 상황이구나. 이렇게 강하게 추측을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서사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다 미어지고 눈물샘 버튼이 눌릴 준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방송국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를 던집니다. 한국 인터넷 언어로 이른바 절단신공이라고 부르는 편집 기법이죠. 진짜 미쳤어요. 감정이 막 최고조에 달해서 하늘군이 딱 입을 떼고 첫 소절을 부르려는 그 결정적인 찰나에 1회 방송 화면을 그냥 시커멓게 뚝 끊어버립니다. 모든 결과와 진짜 감동적인 무대는 다음 주 2회 방송에서 확인하라는 식의 통보죠.
와, 저 무협지에서나 보던 그 절단 신공을 현실 예능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TV 화면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엄청 얄밉고 잔인한 편집 아닙니까? 잔인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방송국에 아주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 9살 어린아이의 가슴 아픈 서사, 그리고 현장에서 그 사연을 직접 듣고 흘렸던 심사위원들의 진짜 눈물마저도 철저하게 해체되고 재조립되어서 다음 주 시청률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미끼로 사용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능을 보면서 겪는 감동,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이 분단위 시청률 그래프와 데이터에 의해서 그 타이밍까지 아주 정밀하게 조율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약간 서늘해지지 않으시나요? 좀 냉혹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입니다. 특히 분단위 시청률로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업 방송국에게서 살한 가장 효율적이고 값비싼 상품일 뿐이거든요. 상품이요? 참 슬픈 단어네요. 시청률과 화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서사를 극대화하고 때로는 논란마저도 불사하는 게 방송국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번 1회 방송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한 참가자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아주 절정에 달하죠. 네, 바로 하루라는 이름의 참가자입니다. 이분은 무대에 딱 등장할 때부터 포스가 남달랐어요. 일단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려 5연승을 차지하며 실력이 완전히 검증된 상태였고요. 외모도 아주 귀공자처럼 환칠해서 팬덤을 모으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게다가 이분이 들고 나온 사연이 시청자들 마음을 흔들기에 너무 완벽했어요. 2년 전 직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께서 아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행복해라. 네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네, 완벽한 서사죠. 하루 씨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김연자 선배님의 어머니의 계절을 불렀고요. 주현미, 신유, 조항조 등 심사위원들의 막 엄청난 찬사가 쏟아지면서 단숨에 만점을 거머쥐었습니다. 빈틈없는 실력에 가슴 절절한 서사까지. 누가 봐도 시청자가 선택할 강력한 우승 후보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겉으로 보이는 그 무결점의 완벽함 뒤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딜레마입니다. 오늘 분석 자료를 제공한 유튜버가 아주 예리하게 팩트체크를 진행했는데요. 네, 여기서 시청자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튀어나오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하루씩 개인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산업적 구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루 씨가 소속된 기획사가 루체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인데 검색을 해보면 놀랍게도 현재 무명전설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남진, 서른도 그리고 조종민 가수와 정확히 같은 소속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냉정하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오디션 참가자가 정작 자기를 평가하는 마스터들이랑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 먹는 선후배 식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렇죠. 이미 타 방송사에서 5연승을 할 정도로 실력과 인지도가 검증된 스타급 가수가 하필이면 자신과 같은 소속사 대선배들이 심사위원으로 진을 치고 앉아있는 프로그램에 굳이 무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게 과연 공정할 룰인가? 이른바 소속사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시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세팅이죠. 방송 초반인 지금 당장은 하루 씨의 뛰어난 실력과 슬픈 서사에 가려져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후반부에 치열한 경쟁으로 갈수록 이 소속사 논란이 팬덤 싸움 속에서 어떤 뇌관으로 터질지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실력이 아무리 압도적이고 사연이 슬퍼도 시청자들이 느끼는 공정성이라는 잣대 앞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가 진짜 오디션의 무서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자극적인 절단신공 편집에 눈물 코드, 소속사 논란이라는 불씨까지 몽땅 섞어 넣은 무명전설 1회의 성적표는 과연 어땠을까요? 영상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시청 흐름을 보여줍니다. 티빙 같은 OTT 플랫폼 기준으로는 초반 10에서 12%대의 나쁘지 않은 점유율로 시작을 했어요. 오, 꽤 높네요.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고 타 방송사의 경쟁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끝나자 갈 곳 잃은 시청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후반부에는 점유율이 무려 25.3%까지 치솟았습니다. 밤 시간대 실시간 1위를 싹쓸이한 거죠.
25.3%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완전 축배를 들어야 할 대박 수치 아닌가요? 수치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통계의 착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착시요? 이 25.3%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특정 OTT 플랫폼 내에서 그 시간대에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백분율로 나눈 점유율일 뿐입니다. 광고 단가와 직결되는 전체 대중 흥행의 진짜 지표인 닐슨 코리아 전국 가구 시청률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닐슨 시청률은 또 다른가요? 유튜버의 예측 분석에 따르면 예전 대히트를 쳤던 타 방송사의 미스트롯이나 서혜진 PD의 현역가왕 시즌1 첫 회차가 기록했던 것과 엇비슷한 4에서 5%대의 한 자릿수 시청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겉보기엔 엄청 화려하지만 아직 방송국이 안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진짜 성적표군요. 맞습니다. MBN이 쏟아부은 그 어마어마한 우승 혜택과 마케팅 비용, 그리고 기존 제작진과 결별하면서 아는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다. 결국 무명전설이 MBN이 진정한 캐시카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의 벽으로 불리는 시청률 두 자릿수를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 여기에 방송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롭게 시작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1회 요약본을 들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퇴근 후 지친 몸을 소파에 누이고 무심코 리모컨을 돌리다 마주치게 되는 그 화려한 조명과 무명 가수들의 절박한 눈물. 네. 그 무대 뒤편에는 MBN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숨쉬고 있고 기존 제작진과의 기싸움, 소속사 간의 은밀한 이해관계가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보통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시청률 1%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9살 어린 아이의 가장 아픈 사연마저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뚝 잘라내서 다음 주에 미끼로 던져버리는 냉혹한 데이터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끝까지 함께 하신 당신은 이번 주말에 비슷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실 게 아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화면 안에 비치는 노래와 눈물에만 푹 빠지는 걸 넘어서 아, 저 편집점은 시청률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했구나. 저 첨가자 사연은 방송국이 어떤 그림을 원해서 부각하는 걸까? 네.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렇게 숨겨진 기획자의 의도와 거대한 자본의 판을 읽어내는 한 차원 높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셨을 테니까요.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는 결코 투명한 유리창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설계되고 세공된 렌즈죠. 그 렌즈가 보여주는 걸 무비판적으로 시용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산업적 맥락과 구조를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방식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대형 기획사의 아주 체계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트레이닝을 거치고 참가자가 가진 사연이 철저히 방송국의 입맛과 시청률 타이밍에 맞게 재단되어 송출되는 이 현대 미디어 시대에 네. 카메라 앞에서 어떤 포장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와 땀방울 하나만으로 평가받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무명이라는 존재가 과연 TV라는 거대한 매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무명이라는 그 절박한 타이틀조차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해 자본과 기획력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하고 매력적인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하게 된 것일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정답은 각자의 리모컨을 쥔 손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깊이 파헤쳐본 이번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한 방울이 깊게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